마흔의 돈 공부. 인생 이막에 다시 시작하는 부자 수업. 다니쌤, 이의상 지음. 타산 북수. 프롤로그. 인생 이막에 돈 버는 방법은 다릅니다. 42. 10억의 빚, 신용불량자, 그리고 10년 후. 인생의 바닥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던 시절, 불과 10여 년 전의 일들이지만 지금도 생생합니다. 당시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나와 사업을 시작했다가 동업자의 사기로 10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 딱지까지 붙여 저는 그야말로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사채까지 끌어다 쓴 탓에 조폭들에게 협박을 당하기도 했고 그들을 피해 도망 다니느라 노숙자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만 다닐 수는 없겠다는 생각에 그들을 설득해 일자리를 구한 후로도 소위 쪽방촌이나 약간의 햇볕도 들지 않는 고시원에서 지내기도 했지요. 2,500원짜리 해장국 한 그릇을 두고도 먹을까 말까를 며칠이나 고민했을 만큼 돈을 아꼈음에도 이자를 갚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삶, 미래를 꿈꾸기에는 너무도 절망적인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한 권의 책이 저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꾸었고 40 중반에 접어든 시기였지만 현실을 바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힘든 와중에도 정말 치열하게 마케팅과 부동산을 공부했고 5, 6년 후에는 그 많던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제 나이 50을 목전에 뒀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몇 년간의 치열했던 경험을 통해 이제 저는 은퇴자를 위한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자 상담가로, 강사로,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대표로, 구독자 30만 명, 2019년 11월 기준 3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 졌던 빚보다도 훨씬 큰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수익은 더 안정적이면서도 더 큰 폭으로 늘어났지요. 이 책은 그런 과정에서 제가 겪은 것, 보고 듣고 공부한 것, 돈과 부에 대한 투자자로서의 철학, 실제 투자 노하우가 모두 담긴 책입니다. 이런 노하우의 철학을 공유하기 전에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들다면,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생각과 마음가짐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부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이 돈 벌기에 가장 좋은 시대. 요즘 좀 어떠세요? 처음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온 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아주 좋습니다 라고 답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노후 대책을 세우려고 온 내담자들인 만큼 상황이 좋지 않은 분이 많은 탓인지도 모릅니다. 한데 가만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사람들은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힘들다 또는 요즘은 사는 게 만만치 않다고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공한 사업가나 자수성가나 부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이 정말 돈 벌기에 가장 좋은 때라니까? 물론 그들도 요즘 죽겠다며 죽는 소리를 하기도 하지만 그게 엄살이라는 건 척 봐도 알 수 있지요. 가까운 사이가 되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러고 보면 아무리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요즘은 돈 벌기 가장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늘 있었습니다. 심지어 IMF 외환 위기 때조차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큰 부를 축적한 사람이 적지 않았지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미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사람들은 요즘 너무 힘들다는 말을 달고 삽니다. 그리고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반면 부자들은 요즘이 가장 돈 벌기 좋다고 말하면서 점점 부를 축적해가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항상 부를 쌓아가는 사람들은 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날 때부터 물고 있던 금수저? 천부적인 재능? 소위 돈 냄새를 맡는 타고난 감각? 그들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행운?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더욱 손쉽게 부를 쌓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듯이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중 어떤 것도 갖추지 못했지만 부자가 된 사람이 적지 않으니까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세 가지. 바로 돈에 대한 생각과 부를 향한 마음가짐, 그리고 실행력입니다.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첫째, 돈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둘째, 부를 향한 마음가짐이 다르다. 셋째, 실행력이 남다르다. 돈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돈은 쓸 만큼만 있으면 된다. 깨끗하고 착한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물질적인 풍요와 영혼의 풍요는 결코 함께할 수 없다. 이 말들에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면 참 미안하게도 로또 1등에 연달아 3번 당첨된다 해도 부자가 되는 길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젊은 시절에는 저 말들에 동의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돈은 많아야 합니다. 물론 수천억 원대 자산을 가진 거부가 돼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하루하루 돈 걱정으로 지새워야 하거나 당장 내가 우리 가족이 많이 아픈데도 치료비 걱정에 병원을 가는 것도 두렵다면 행복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행복하려면 돈 걱정이 없어야 하는 게 현대 사회입니다. 생각해보면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것에 돈이 듭니다. 어딘가를 가려면 교통비가 들고 굶을 수는 없을 테니 식비가 들어가며 커피 한잔 하려 해도 돈이 들지요. 여기에 세금과 각종 공과금, 자녀 교육비부터 온갖 생활비까지 그야말로 숨쉬는 것 빼고는 모두 돈입니다. 아니, 요즘에는 숨쉬는데도 돈이 듭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공기청정기가 점점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카페나 식당에서 내는 돈에는 공기청정기 이용료, 즉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렇듯 살아가는 모든 행위에 돈이 필요함에도 많은 사람이 여전히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터부시하고 돈을 좋아한다고 밝히면 천박하다 여깁니다. 내담자 중에는 목사님도 여러 분 있는데 성직자라는 특성상 청렴함과 검소함을 강요받은 그분들은 특히 노후 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생 종교적 신념만으로 살아온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먹고 살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돈이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도구라고 말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참으로 힘겨운 시기를 지냈는데 왜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찾아오는 걸까요? 하필 그 시기에 아버지께서 혈액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완치는 어려워도 최소한 고통을 덜고 악화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알려준 어떤 약을 하루 3번 복용하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죠. 그러나 방법이 간단하다고 해서 쉽게 시도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워낙 고가의 약이라 치료비만 하루에 40만 원 가까이 들었으니까요. 아들의 입장에서야 하루 4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이라 해도 기꺼이 지불하고 싶었지만 빚더미에 앉은 신용 불량자로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를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단지 돈이 없어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 보내야 했던 아들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많아야 나도 가족도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지금 제 꿈은 나의 가족을 넘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당시의 나처럼 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이처럼 돈이 있으면 나와 가족의 행복을 지켜내는 건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은 어떻게 버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법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돈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란 소중한 것,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루 종일 돈을 생각해야 돈이 따라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10가지를 적어보세요. 상담을 받으러 온 분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기껏해야 한두 가지를 적을 뿐이고 심지어 하나도 적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더구나 그 방법이라는 게 현실성이 없거나 너무 뻔한 것들 뿐이죠. 반면 자수성가한 부자들 또는 성공한 사업가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은 수십 가지를 뚝딱 적어냅니다. 그 중에는 깜짝 놀랄 만큼 멋진 아이디어도 많지요. 그렇다고 그들이 모두 명문대 출신이거나 유달리 머리가 뛰어난 분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지극히 평범한 분들이지요. 대신 이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자나깨나 돈을 생각하고 돈을 벌 방법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소에 생각해둔 방법들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기회와 만나면 돈 버는 기회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돈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음을, 오히려 돈이란 나와 가족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좋은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돈을 생각하고 돈을 벌 방법을 궁리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직업 특성상 은퇴를 앞둔 사람들의 노후에 대한 고민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 중에는 돈을 좋아하고도 또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구는 큰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없는 직장 생활만을 이어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이들은 왜 돈을 더 벌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많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요. 제가 가방끈이 짧아요. 가진 돈이라고는 전세자금 2억 원이 전부라서 뭔가 시도하기에는 벅차네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냥 회사만 열심히 다녀서.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지금의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내가 아닌 남 탓으로 돌리기 위한 핑계,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음으로써 실패할 일은 원천 봉쇄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나이 탓, 학력 탓, 재산 탓, 사회 탓으로 모든 것을 돌려버리면 당장은 마음이 편하고 자책감이나 자괴감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아마도 점점 더 내가 원하는 삶에서 멀어지는 현실에 오히려 더욱 큰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삶은 달라집니다. 점점 더 안 좋아질 테니까요. 가난과 어려움은 중력과도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향하고 이겨내기 위해 날갯짓을 하지 않으면 한없이 바닥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 탓을 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하루라도 빨리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아무리 충성을 바쳐도 회사가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도 행동해야 하는 것도 나 자신입니다. 명심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점점 더 추락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당신의 인생 이막을 결정합니다. 이 책을 집어들었다면 아마도 은퇴를 눈앞에 뒀거나 이미 은퇴를 한 40대 또는 50대가 아닐까 합니다. 어쩌면 이른 은퇴를 준비하는 30대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 부모님 세대와 달리 우리는 은퇴 이후로도 긴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수명은 점점 길어지는데 반대로 은퇴 시기는 점점 앞당겨지고 있으니까요.
100세 시대가 열렸다는데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은퇴 연령은 49세라고 합니다. 즉, 겨우 삶의 중간 문턱에 이르자마자 은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리 은퇴 이후를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남은 삶, 인생 이막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요. 저는 예전에 한국전력공사에 다닌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새 동기의 이야기는 미리 은퇴를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동기 A는 이른바 자녀사랑, 착실한 저축형입니다. 누구보다도 직장 생활에 충실했고 착실하게 저축을 했지요. 하지만 너무 착실했던 탓일까요? 재테크나 부동산 투자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많은 부모들이 그렇듯 자녀들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기세라 두 아이 모두 유학을 보냈고 첫째 아이 결혼 자금으로 1억 5천만 원이나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착하게 살다가 은퇴를 5, 6년 앞뒀을 때 이 친구에게 남은 재산이라고는 거주 중인 일산의 아파트 한 채뿐이었습니다. 시가가 4억 원 정도였는데 대출 1억 원을 빼면 실제 자산은 3억 원 남짓이었던 셈이지요. 은퇴까지 남은 기간에 월급을 착실히 모아봐야 삶이 더 나아지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아이도 곧 결혼을 앞둔 상황이었으니 오히려 더 어려워질 판이었지요. 오늘날 40대 부부가 은퇴 후에 돈에 시달리지 않고 살아가려면 월 3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플랜 B를 준비하지 않고 그저 직장 생활만을 착실하게 한 A는 노후를 생각하면 눈앞이 아찔해진다고 합니다. 동기 B는 소위 준비 없는 무모한 창업형입니다. 자산이 많았던 친구가 아니라서 퇴직금에 6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억 원을 들여 창업을 했습니다. 문제는 창업에 앞서 별다른 고민이나 준비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중소기업청의 발표에 따르면 창업 후 3년 이내에 폐업을 하는 비율이 70%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준비 없는 창업이라니요. 기름통을 짊어지고 불구덩이로 뛰어든 셈입니다. B가 창업을 결정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상사에게 치이고 부하 직원들에게 밀리는 직장 생활에 짜증이 나서 폼나게 살아보고 싶어서, 사장님 소리 들어보고 싶어서, 정말 흔한 이유지요. 그래서 모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창업 설명회에 갔다가 덜컥 가게를 내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 친구는 원금을 모두 날리고 빚만 3억 원을 진 상황입니다. 아파트가 6억 원인데 그중 3억 원이 대출이라 이자만 해도 월 8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아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 월 400만 원은 필요한데 들어오는 돈 없이 이자로만 80만 원씩 나가는 삶이 지옥 같다며 친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준비된 꾸준한 재테크형이라 부르는 C는 참 재미있는 친구입니다. 72명의 동기 중 입사 성적부터 매주 연수원 시험 성적까지 저와 꼴찌를 다투던 친구거든요. 한데 이 친구는 그때도 뭔가 남달랐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연봉이 제법 높고 또 안정적인 편이라서 동기들 대부분은 연봉이 좀 오르면 차부터 바꾸고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 또한 그랬지요. 그러나 이 친구만은 차에도 집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옷도 두세 벌로 돌려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주말마다 열심히 서울에 올라가더군요. 그때는 이 친구가 뭘 하는지 아무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 주말마다 부동산 투자 강의를 듣고 임장을 다니는가 하면 실제로 투자까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사 후 10년쯤 지났을 때 부동산 임대 수익으로만 연봉만큼 벌기 시작했지요. 마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은퇴 준비를 해서 지금은 임대 수익으로 월 450만 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2년 내에 은퇴할 생각이라는데 그때까지 월 55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만들 자신이 있다고 하니 남은 인생 이막은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즐기는 삶이 되겠죠.
이셋의 인생 이막을 가른 것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직장 생활만으로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미리 준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인생 이막에 맞는 준비를 했느냐, 잘못된 준비를 했느냐가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기 A는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B는 인생 이막을 대비하긴 했으나 위험한 길을 택했고 그나마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C만이 올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인생 이막에는 재테크도 돈 버는 방법도 다릅니다. 인생 이막을 위한 재테크는 젊은 시절의 재테크와 달라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위험 부담을 안고 크게 한 방을 노리는 것도 젊은 시절에는 해볼만 합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일어서기 쉬우니까요. 반면 은퇴자가 그런 실패를 겪게 되면 다시 일어서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과 달리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해도 나이 때문에 쉽지 않고 자녀들 교육비 등을 감안하면 들어갈 돈은 더욱 많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인생 이막에 맞는 재테크와 돈 버는 방법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단연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첫째로 꼽습니다. 큰 수익이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들어오는 수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금을 마련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재취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저도 40대에 재취업을 해보고 수십 군데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물며 요즘은 40, 50세대가 설 자리는 더더욱 좁아졌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자금을 마련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주거비를 줄여 여유 자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40대나 50대라면 대출이 조금 껴있더라도 집 한 채는 있게 마련입니다. 만약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같은 평수 빌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빌라에 살고 있다면 평수를 줄여 이사하는 것만으로도, 또는 지금보다 집값이 저렴한 지역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돈으로 몇 년 안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차차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묻고 싶은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집도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재취업을 해서라도 자본금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재취업이 어렵다면 1인 지식기업가가 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1인 지식기업가란 쉽게 말해 내가 가진 지식과 노하우를 강의, 컨설팅, 책, 유튜브 등을 통해 공유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특출한 재능이나 남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만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해도 좌절하기에는 이릅니다. 자신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조금만 갈고 닦으면 빛이 날 원석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찾아내고 조금만 노력한다면 누구든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평생 은퇴 없는 1인 지식 기업가가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방법도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테니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단무지 법칙을 기억하세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위한 부동산 투자, 1인 지식 기업가, 그게 말처럼 쉬우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왜 있겠습니까? 실제로 유튜브와 SNS 댓글 또는 메일로 제게 이렇게 따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직장 생활은 쉬웠나요? 지금까지 삶이 항상 쉽고 평탄했나요? 쉽게 손 안 대고 코 풀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만약 그런 방법을 원한다면 미안하게도 저는 그 방법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제가 공유하려는 방법도 쉽기만 한 것은 아니니까요. 모든 일에는 당연히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의 대가가
가장 혹독한 법입니다. 반면 인생 2막을 걱정 없이 즐기면서 살아가기 위한 대가가 고작 몇 년간의 고생이라면 참으로 저렴한 셈이지요. 인생 2막을 위한 재테크와 1인 지식 기업가가 되는 법은 사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힘든 것이지요. 방법 자체는 단순하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분명 힘은 듭니다. 꾸준함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적지 않은 나이에 부동산 전문가가 될 수 있었던 비결, 1인 지식 기업가가 되어 강의와 컨설팅, 유튜브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비결을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 저는 세 글자만 기억하라고 합니다. 바로 단무지입니다. 단은 단순하게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시도하지 못하는 이유,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너무 생각이 많거나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뭐라도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려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는 무식하게입니다. 단순하게 와도 어느 정도 뜻이 통합니다. 모든 게 준비되면 시작하겠다는 것은 평생 시작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언젠가라는 시간은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무식하게 시작해보세요. 지는 지속적으로입니다. 일단 시작만 해놓고 금세 포기해버린다면 시작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제게 상담을 받는 분 중에는 1인 지식기업가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유튜브를 시작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자리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지속성의 차이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영상을 매일 하나씩 업로드해야 합니다. 실제로 착실하게 하루에 하나씩 영상을 올린 분들 중에는 몇 개월 만에 구독자 3만 명을 돌파하여 다달이 들어오는 광고 수익으로 직장인 초봉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 또한 앞으로 단무지라는 세 가지 원칙을 계속 이어가야만 더욱 성공할 수 있겠지요.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나 열심히 살지 않아서 또는 열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방법만 안다면 모아둔 돈 한 푼 없이 50대에 접어들었거나 특별한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 해도 노후 걱정 없이 살아가는 길을 닦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가요? 학력이 부족하세요? 지금 가진 것이 없어서 불안하신가요? 별다른 재능이 없어서 무엇도 시도하지 못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걱정할 게 아니라 이렇게 외쳐보세요. 지금이 내 나이가, 내 상황이 돈 벌기에 가장 좋은 때다. 지금부터 40 이후 행복한 인생 2막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부 40 전 인생 경험을 나만의 자산으로 만드는 법. 제로에서 다시 벌 수 있는 돈 내공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왜 나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 고난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는 찾아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건 무탈하게 살아왔건 언젠가는 고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요. 중요한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세상에 대한 저주의 대상이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성장의 기회이자 내공을 탄탄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는 법입니다. 고난을 내공으로 다지는 시기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고난조차도 웃으며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물론입니다. 실제로 대가라 할 만한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내 취지를 옮겼을까? 이영전 역 진명출판사 2015의 작가 고 스펜서 존슨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그는 투병 중 자신의 종양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너를 이기려 하기보다는 너를 사랑하게 됐다면서. 덕분에 더 풍요롭고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었으며 정신적으로도 더욱 심오한 사람이 되었노라 하고요. 자신을 서서히 죽여가고 있는 종양을 감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런 시선이 그를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려주었을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자기 목숨을 틀어진 종양에게 감사하다는 게 무슨 얼토당토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제가 평탄치만은 않았던 삶에서 가장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다면 저와 같은 범인은 대가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저도 결국은 스펜서 존슨에게서 특유의 해악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배우고자 그의 행적을 따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이후의 삶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죠. 40이 넘은 나이에 쪽방촌에서 지내며 버는 족족 빚을 갚았음에도 여전히 9억 원이 넘는 빚이 남았던 2007년 어느 날 일용직 자리를 찾으러 새벽 인력시장에 갔습니다. 한데 하필 비가 오는 바람에 허탕을 치고 말았죠. 그때 저는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한푼도 아쉬운 상황인데 빚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다니 하늘이 나를 버렸다며 저주를 퍼부었죠. 그런데 쪽방촌으로 돌아가던 길 전철역 앞에서 우산을 파는 분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사고를 겪은 것인지 모르겠으나 다리도 팔도 하나밖에 남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밝게 웃으며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되지도 않는 행인들에게 마치 지금 자신이 하는 이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일이라도 되는 양 열중해서 목청 높이 우산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벼락을 맞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분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고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지요. 저런 불편한 몸으로 묵묵히 자기 일에 열중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작 하루 일을 못하게 됐다고 세상을 저주했다니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제 마음속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가 부족해 사기를 당했으니 빚 또한 오롯이 내 탓이건만 세상을 원망하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잘못 없는 세상을 저주할 시간에 필요한 삶을 한치라도 나아지게 할 방도를 찾기로 한 것이지요. 그때 스펜서 존슨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갉아먹고 있는 종양에게 감사할 수 있다면 그깟빚 9억 원쯤이 대수인가 싶었지요. 쪽방으로 돌아간 저는 곧장 노트를 펼쳐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 나의 빚 9억에게. 내 덕분에 나는 더 열심히 살게 됐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돈을 벌겠다는 의지가 생겼어. 이 역경을 이겨내는 날 나는 훨씬 큰 능력으로 더욱 성장했을 거야. 그러니 너에게 감사한다. 물론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해서 즉각 삶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마음가짐만큼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변화가 제게는 돈 내공을 다지는 기초가 됐지요. 만약 지금 힘들다면,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다면, 미래를 꿈꾸기에는 암담한 상황이라 여긴다면 하나만 명심하세요. 지금 힘든 것은 당장의 현실일 뿐이지 내일의 현실은 아니라는 것을요. 3가지만 주의한다면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희망적일 겁니다. 첫째,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과거로 인해 힘들었던 것은 방금 전까지로 충분합니다. 지금부터는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오늘, 새로운 내일로 만들어 가세요. 둘째, 타인의 판단에 흔들리지 마세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려 할 때 사람들은 당신을 만류할 겁니다. 특히 당신을 아끼는 사람일수록 실패했을 때를 생각해 말리려 하지요. 하지만 그들의 시선과 판단에 스스로를 가둬서는 안 됩니다. 셋째, 스스로 한계를 결정하지 마세요. 할 수 없는 것을 정해 선을 긋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무엇도 바꿀 수 없습니다. 막 걸음마를 뗀 아이가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해버린다면 아이는 평생 걷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한계가 명확해 보인다 해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한계는 이제까지의 한계였을 뿐 오늘부터 새로워질 나의 한계는 아니다. 이렇듯 고난과 역경을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추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인생 이막의 승자가 될 탄탄한 내공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1장. 공부보다 자신감으로 버티던 시절. 모래 위에 세워진 불안정한 행복. 누구나 그렇듯 저 역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아련한 추억도 있고 가슴 먹먹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소부터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시절 저는 행복한 편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제가 태어났던 1960년대는 서울이라고 해도 어려운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저 역시 그런 가정에서 자랐지요. 다행히 끼니는 굶지 않았으나 단 한 번도 풍족했던 적은 없는 집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아버지 월급으로는 내 식구가 굶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지만요. 그런 가운데 살림을 꾸려야 했으니 아껴 쓰기에 있어서 어머니는 거의 전문가였습니다. 이 절약 정신은 저와 2살 더 어린 형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졌지요. 사람은 어지간한 환경에는 생각보다 잘 적응하는 법입니다. 하물며 날 때부터 어려운 형편에 익숙했던 우리 형제는 그다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솔직히 형님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좋았던 기억이 대부분입니다. 내 식구는 정말 화목했고 저 역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지요. 온화하고 자상한 아버지와 가족을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어머니, 동생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던 형님 덕분에 우리 가족은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저 역시 공부는 못했지만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학교 생활도 나름 착실히 하던 조용하고 착한 아이였고요. 아버지는 직장 생활에 충실하셨고 가족을 정말 아끼셨습니다. 일가 가족에게만 모든 것을 바쳤던 분이지요. 어머니 또한 가족들 뒷바라지에만 전념하셨고요. 말 그대로 평범함 그 자체인 가족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지요.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 지금은 그때 우리 가족이 안고 있던 문제가 너무도 잘 보이는데 말입니다. 착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서 악착같이 은행에 돈을 모으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부모님 또한 평범한 분들답게 남들 하는 대로 똑같이 하는 것이 최고라 여기셨지요. 더구나 굶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상황에서 무슨 다른 일에 눈을 돌릴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어려운 와중에도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한 사람, 그 결과로 부자가 된 사람은 그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어느 날 불쑥 찾아오는 한 번의 위기를 넘기지 못해 풍비박산나는 가정도 많았지요. 그게 바로 제가 가끔 그 시절을 떠올리면 가슴이 아찔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그 시절 우리 가족의 행복은 그런 큰일이나 불행이 찾아오지 않았던 행운 덕분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그 행복이란 사상 누각과도 같은 불안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앞에서 당시 우리 가족이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비록 행복했지만 가난했습니다. 라고요. 실제로 아버지가 실직당하고 집안이 어려웠던 저로서는 부와 행복은 별개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찔해집니다. 그들을 일깨우고 그들의 미래에 경제적 자유를 찾아주는 일을 찾게 된 것도 이때의 경험 덕분입니다. 착실함과 성실함의 배신.
그저 착실하게만 살아가는 삶은 위험하다는 이런 깨달음을 얻는데 저 역시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에 저는 그저 착하기만 한 학생이었거든요. 제게는 큰 콤플렉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머리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IQ도 낮았고 성적 역시 바닥이었습니다. IQ와 성적이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정확히 비례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는 물론 후에 대학교에서도 심지어 직장에서까지 꼴찌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저와 가까운 친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무척 열심히 했다는 것을요. 공부머리가 나빠도 다른 데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음을 그때 알았더라면 참 좋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하고 직장에 들어가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착실히 직장 생활을 해 열심히 은행 잔고를 늘려가는 것을 정석처럼 여겼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공부에 목을 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럴수록 머리가 나쁘다는 사실만 더 분명해졌고 열등감은 커져갔지요. 사실 지금도 콤플렉스는 남아있어서 박학다식한 사람, 한 분야의 진짜 전문가를 보면 절로 존경심이 생겨납니다. 그런 제가 유일하게 잘하고 또 흥미를 가졌던 게 미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대에 가거나 디자인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당시는 직업의 기천을 심하게 두던 시대였습니다. 화가는 그림쟁이, 연예인은 딴따라라 불리던 시기였으니 말 다했지요. 부모님은 반대하셨고 주따라고는 없었던 저는 꿈을 포기하고 부모님 뜻에 따라 전기공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당시는 대학에서 야간학과를 많이 운영했는데 입학 문턱이 훨씬 낮았지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도 턱걸이로 겨우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대학교에서도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가까스로 학사 경고를 면할 정도로 성적은 안 좋았고요. 이 무렵 저는 슬슬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장 가치 있는 덕목이라 배워왔던 성실함과 착실함이 어쩌면 그리 중요한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생각지도 못한 경험이 심어준 자신감. 은퇴를 앞둔 내담자들 중에는 자신감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